운명 앞에 멈출 것인가? 선택하며 나아갈 것인가? 1편. 운명은 정해진 길이 아니라 나를 향해 열린 문이다. 운명은 우리를 정해진 곳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내는 방식이다. 칼 융. 우리는 종종 운명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 말합니다. 마치 이미 쓰여진 시나리오처럼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결국 그 방향대로 흘러간다고 믿는 것이죠. 그러나 칼 융은 운명을 다르게 봤습니다. 운명이란 단지 정해진 미래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길을 택하는지에 따라 드러나는 우리 자신의 본질이라고 말했죠. 즉, 운명은 고정된 미래가 아니라 드러나는 현재이며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친구 중 하나는 늘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 가난한 집안, 반복되는 실패. 그는 그 모든 것을 운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같은 환경 속에서도 누군가는 그렇기 때문에 더 간절히 살아야 해 라고 말하며 걸어나갔죠. 같은 조건, 다른 선택, 그리고 결국 완전히 다른 인생. 운명은 종종 거대한 벽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것은 문입니다. 열고 들어가는지 아니면 멀찍이 서서 바라만 볼지는 오로지 나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내리는 선택의 합이다. 장폴 사르트르. 사르트르는 인간 존재의 본질을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정해놓은 틀이 있다 해도 그것을 따르느냐 거부하느냐는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선택은 단순한 결정보다 더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스스로 정의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만났던 한 노인은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자식들은 도시로 떠나고 그는 홀로 시골 마을에 남았습니다. 이건 내 운명이야 라고 말했지만 그 말 끝에는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한편 같은 마을에 사는 다른 할머니는 똑같이 자식들이 떠나고 남겨졌지만 매일 마을 아이들을 위해 김치를 담그고 혼자 사는 이웃들의 안부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있는 이곳을 선택했어. 누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한 나는 의미 있는 사람이야. 사르트르의 말대로라면 결국 우리는 어떤 운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택을 반복하며 살아가는가에 따라 내 인생이 완성됩니다. 운명을 사랑하라. 프리드리히 니체는 말했습니다. 단지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그 말은 곧 내게 주어진 모든 현실을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겠다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라는 질문은 우리를 나약하게 만들지만 이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라는 질문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한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유방암 진단을 받고 치료 과정에서 머리카락도 체력도 자신감도 잃었습니다. 처음엔 왜 나한테 이런 일이라는 분노로 가득했지만 치료 후 그녀는 새로운 삶을 선택했습니다. 유방암 환우들을 위한 상담 자원봉사를 시작하고 매년 병원에서 열린 캠페인에 참여했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 병이 내 인생을 바꿨어요. 운명을 사랑하라고 했던 말, 이제 알 것 같아요. 사랑한다는 건 그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의미를 찾고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선택하지 않지만 자신의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 빅터 프랭클. 나치 수용소에서 가족을 잃고 언제 죽을지도 모를 현실을 견뎌야 했던 빅터 프랭클. 그는 절망 속에서도 인간의 마지막 자유는 자신의 태도를 선택하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흔히 외부를 탓합니다. 환경, 가족, 시대, 심지어 신까지. 그러나 진정한 주체성은 그 모든 절망의 순간에도 내 마음 하나만큼은 지킬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제자의 죽음을 겪은 한 선생님은 학교를 그만두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이의 부모와 긴 편지를 주고받으며 다시 교단에 섰고 지금은 자살예방 교육을 전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난 그 아이의 운명을 바꿀 수는 없었지만 그 아이 덕분에 내 삶은 더 깊어졌어요. 우리는 때로 감당할 수 없는 상실을 만나지만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운명은 우리의 태도에 따라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장폴 사르트르. 삶은 선택입니다. 태어남과 죽음 사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무엇 할지, 무엇을 포기할지, 어떻게 해석할지. 결국 운명이란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어떤 걸음으로 걸어왔는지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말기암 판정을 받은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치료 대신 요양병원을 택했고 남은 시간을 글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두려움뿐이었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녀는 자신이 남긴 문장들이 타인의 슬픔을 위로하고 있음을 깨달았죠. 그녀의 마지막 글은 이랬습니다. 나는 내 병이 고맙다. 아니, 내 운명이 고맙다. 이 고통이 나를 다르게 살게 했고 내 마지막을 더 진심으로 채울 수 있게 했다. 받아들임은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과 손을 잡는 법입니다. 아무리 쓰라려도 내 삶의 일부로 끌어안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주체적인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선택한 것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한다. 장폴 사르트르. 사르트르는 인간의 자유에 대해 말하면서도 동시에 책임이라는 무게를 함께 강조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선택하지 않음도 하나의 선택이며 그 결과에 대해서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무언가를 선택하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었지만 안정된 직장을 택했고 사랑했던 사람에게 고백하지 못했고 늘 지금은 때가 아니야 라며 자신을 밀었죠. 결국 그는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것들로 인해 지금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늦게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선택을 하지 않았지만 그게 결국 내 인생을 만든 거였어요. 책임은 무겁습니다. 하지만 책임을 회피하는 순간 우리는 삶의 중심에서 밀려납니다. 운명이라는 단어 뒤에 숨어 선택을 미루는 대신 그 모든 결과를 스스로의 몫으로 끌어안을 때 우리는 진짜 주인이 됩니다. 불행은 피할 수 없지만 고통 속에 머물지는 말아야 한다. 불교 경전, 법구경. 불교는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인정합니다. 생로병사의 고통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운명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고통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이 고통이 나를 전부는 아니다. 즉, 고통은 삶의 일부이지만 그 고통 속에 영원히 머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는 아들을 잃은 후 삶의 모든 의미를 잃었습니다. 몇 년간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고 매일 울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찾은 절에서 스님 한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슬픔이 어머니를 덮고 있을지 몰라도 어머니가 곧 그 슬픔은 아닙니다. 그 말 이후 그녀는 조금씩 집을 정리했고 다시 요리를 시작했으며 자원봉사를 하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사진은 여전히 거실 한가운데 있지만 그 슬픔은 더 이상 그녀를 삼키지 않았습니다. 고통은 지나가고 남는 건 우리가 어떻게 살아냈는가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에리 프롬,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면 아직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삶이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아도 하루가 끝나고도 우리는 다시 내일을 맞이합니다. 그 하루하루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 선택이 모여 운명이 됩니다. 운명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천 번의 작은 선택들, 수많은 받아들임과 책임의 합입니다. 운명이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묻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지만 그 질문을 이렇게 바꾸어 보세요. 이 일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려 하는가? 그 질문은 당신을 절망에서 구해줄 지도를 건네줄 겁니다. 운명은 때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마주하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운명 앞에 멈출 것인가? 선택하며 나아갈 것인가? 3편. 선택에도 용기가 필요하다. 주저함의 철학과 결단의 심리학. 결정적인 순간은 결코 외부에 있지 않다. 그것은 언제나 나의 내부에서 시작된다. 키에르케고르.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인간 존재를 불안한 선택의 연속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삶은 단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 선택의 순간은 반드시 내면에서 일어난다고요. 이 말은 곧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 역시 하나의 선택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무언가를 하지 않기로, 침묵하기로, 멈춰서기로 결정합니다. 문제는 그 결정이 정말 스스로의 목소리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 젊은 작가 지망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투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됐어라는 말로 버티며 원고를 책상 서랍에 넣어두었죠. 그러나 어느 날 문득 그는 자신이 무언가를 준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결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그는 알게 됩니다. 선택은 때로 불완전한 상태로 나아가는 용기라고.
완벽한 순간은 오지 않습니다. 기다릴수록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그림자에 사로잡히고 그 그림자는 결국 우리를 현명한 유해로 포장된 도피 속에 가둬둡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이 용기가 아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것이 용기다. 넬슨 만델라. 만델라의 말처럼 용기는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끌어안고도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선택이 두려운 이유는 그 선택이 책임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선택 이후의 결과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느낄 때 주저합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 15년, 아이 셋. 그녀는 늘 남편의 폭언과 무시 속에 살았지만 아이들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로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라는 이유로 이혼을 미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딸아이가 똑같은 말투로 친구를 대하는 모습을 본 순간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건 더 이상 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녀는 이혼을 선택했고 그 선택은 새로운 삶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가 가장 무서웠지만 가장 나다웠던 순간이었어요. 용기는 선택의 뒷면에 숨은 얼굴입니다. 우리는 용기를 낼 때만 나의 선택을 삶의 방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결단이 없으면 삶은 어디로도 흘러가지 않는다. 헤르만 헤세. 헤세는 데미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싸운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 결정이란 내가 만들어온 세계를 깨뜨리는 일입니다. 지금까지의 안전, 익숙함, 심지어는 내가 나라고 믿어온 정체성마저도. 한 남자는 30년간 한 회사를 다녔습니다. 안정적이었고 늘 똑같은 일상이 반복됐지만 그는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회사 다녀오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눈물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그는 퇴사를 결심했고 1년 후 그는 지역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작은 이야기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이었는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삶이 나를 더 숨쉬게 해요. 결단은 익숙함을 잃는 일이지만 동시에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찾는 길입니다. 선택은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를 드러내는 일이다. 칼 융. 우리는 종종 선택을 지금보다 나아지기 위한 도약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중요한 선택은 내 안에 있는 진짜 자아를 끄집어내는 과정입니다. 그 선택의 방향이 옳은지 틀린지는 나중 문제입니다. 중요한 건 그 선택이 나를 진짜 나답게 만들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한 청년은 서울의 대기업을 그만두고 아버지의 낡은 공장을 물려받았습니다. 친구들은 미쳤다고 했고 가족들도 말렸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이 길이 성공일진 모르겠지만 이게 내가 나로 사는 길이에요. 그의 선택은 쉽지 않았고 결과도 아직은 미완성입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새벽 누구보다 먼저 공장 문을 엽니다. 그는 지금도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으로 내가 나인 것 같아요. 결국 선택이란 나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진짜 나를 마주하는 용기입니다. 삶은 단지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다. 장자. 중국 고대 철학자 장자는 무의자연이라는 개념을 통해 억지로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 자신을 드러내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모의는 게으름이나 방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나다운 선택을 향해 비우는 삶입니다. 이제는 어느새 60이 넘은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은퇴 후 누구보다 바쁘게 지냈습니다. 사회단체 활동, 동창회, 여행, 자식 돌보기까지. 하지만 어느 날 그는 병원에서 고혈압과 당뇨, 우울증까지 진단받았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 삶이 아닌 삶을 너무 오래 살아왔구나. 그는 이후 모든 모임을 정리하고 시골집으로 내려가 작은 텃밭을 가꾸며 책을 읽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선택을 해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허락했어요. 선택은 외부를 위한 설득이 아니라 내면을 향한 허락입니다. 결정하지 못해 머물러 있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지금 그 자리가 정말 당신이 원하는 자리인가요? 아니면 두려움이 만든 자리인가요? 선택은 당신을 지금보다 더 나아지게 만들 수도 있고 그저 지금의 당신을 더 선명하게 비추는 거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분명한 것은 선택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수많은 선택을 해내며 여기까지 살아온 당신이니까요. 운명 앞에 멈출 것인가? 선택하며 나아갈 것인가? 사편.
선택 후에 남겨지는 것들, 후회, 책임, 그리고 받아들임의 미학. 우리는 우리 선택의 결과로 만들어진다. 하지만 진정한 인간은 그 결과를 끌어안는 사람이다. 빅터 프랭클. 프랭클은 말했습니다. 인간은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는 존재라고. 선택은 늘 결과를 낳고 그 결과는 때로 예상과 다르게 흘러갑니다. 어떤 선택은 후회로 남고 어떤 선택은 예상보다 더 아프게 다가오기도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선택 이후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입니다. 실패한 선택도 의미가 없는 선택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선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내느냐가 중요할 뿐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큰 꿈을 품고 창업했지만 2년 만에 사업은 문을 닫았습니다. 빚만 남았고 친구도 잃고 자존감도 무너졌습니다. 그는 몇 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실패 과정을 블로그에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록이 입소문을 탔고 그는 지금 실패를 자산으로 바꾸는 법에 대해 강연하는 강사가 되었습니다. 그 선택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겠죠. 후회는 있었지만 결국 받아들임이 나를 다시 살렸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옳은 선택만을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옳게 살아갈 수는 있다. 한스 요나스. 독일의 철학자 한스 요나스는 윤리학의 근거를 책임에서 찾았습니다. 선택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제한된 정보, 불완전한 감정 속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나 그 선택을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한 판단이 아니라 그 선택에 윤리와 진심을 더해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어느 중년 여성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유학 보냈고 남편과 단둘이 남은 삶을 기대했지만 뜻밖의 이혼을 맞았습니다. 그녀는 선택을 후회했지만 이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의 선택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지금의 삶이 더 정직해졌다고 믿어요. 그녀는 이후 커피 트럭을 시작했고 매일 아침 자신이 만든 작은 빵과 커피로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하루하루가 의미 있어요. 지금의 삶은 나답다는 느낌이 들어요. 후회란 삶이 나에게 던지는 또 하나의 질문이다. 알랭드 보통. 알랭드 보통은 말합니다. 후회란 지나간 과거를 되짚는 게 아니라 지금의 나를 묻는 질문이라고. 그때 왜 그렇게 했지? 라는 말은 단순한 자책이 아니라 지금 나는 그때보다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묻는 사유입니다. 어떤 남자는 첫사랑을 떠나보내고 오랫동안 그녀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는 매년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를 찾아가며 내가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를 곱씹었죠. 하지만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그건 그녀가 그리운 게 아니라 그 시절에 내가 그리운 거였구나. 그는 이후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후회는 그에게 더 깊은 사랑을 배우게 한 철학이었습니다. 결과에만 매달리는 사람은 삶의 길을 잃는다. 과정 속에 의미를 두는 사람만이 삶의 중심에 선다. 에리 프롬. 우리는 종종 결과로 인생을 재단합니다. 좋은 선택, 나쁜 선택, 성공, 실패. 이분법의 잣대 속에서 끊임없이 평가받고 스스로를 판단하죠. 하지만 프롬은 말합니다. 진짜 삶은 어떻게 살았느냐에 있다. 선택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 선택을 살아낸 당신의 태도가 삶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한 교수는 20년 전 연구의 방향을 바꾸는 큰 결정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연구는 학계에서 외면받았고 그는 교수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그 주제를 파고들었고 10년 뒤 그의 논문이 세계적 저널에 실렸습니다. 가치 없는 시간은 없어요. 실패도 고립도 다 의미가 되더라고요. 시간은 결국 선택의 진심을 증명합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더 깊은 선택이다. 불교 선어. 불교의 가르침은 말합니다. 버린다는 건 잃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선택이라고. 선택의 결과가 기대와 다를 때 우리는 종종 그것을 부정하거나 붙들고 버티려 합니다. 그러나 진짜 성숙은 그 선택을 스스로 내려놓고 더 넓은 시야로 나를 다시 바라보는 일입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불임 판정을 받고 오랫동안 시험관 시술을 받았지만 끝내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시도 끝에 결국 포기했고 그 시간은 그녀에게 깊은 슬픔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보호소에서 학대받던 유기견 한 마리를 입양했고
그 후로 그녀는 장애동물을 돌보는 자원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이는 갖지 못했지만 누군가의 엄마가 될 수 있었어요. 내가 품으려 했던 건 아이가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존재였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내려놓는다는 건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선택을 위한 출발선일 수 있습니다. 선택은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언제나 다시 시작된다. 조르주 바타요. 삶은 하나의 선택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어떤 선택은 돌이킬 수 없고 어떤 선택은 다시 선택할 기회를 남겨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불완전한 인간이기에 후회하고 되돌아보고 때로는 다시 시작합니다. 그 반복 속에서 우리는 삶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고 더 단단해집니다. 당신이 지금 후회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삶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지금 책임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다시 걸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선택 이후의 삶까지도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선택은 단지 순간의 일이 아닙니다. 그 선택 이후를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과정을 얼마나 품을 수 있는지, 그게 곧 당신의 인생을 결정짓는 철학이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때로는 후회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후회를 품고도 당신의 삶을 계속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입니다. 운명 앞에 멈출 것인가, 선택하며 나아갈 것인가. 5편. 나는 누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선택의 주체성에 대한 마지막 질문. 타인의 기대에 따라 산 삶은 그 순간부터 이미 타인의 것이다. 미셸 푸코. 프랑스 철학자 푸코는 말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 속에서 길들여진다고.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나의 선택보다 그들이 생각하는 나에 더 많은 무게를 둡니다. 부모의 기대, 사회의 규범, 친구의 기준, 혹은 SNS에 떠도는 이상화된 삶. 그 속에서 우리는 종종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지 못합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는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게 되는 거죠.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명문대를 나왔고 대기업에 들어갔고 부모님의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주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사라졌어요. 그는 늘 정답대로 살았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의 삶을 선택했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만의 여행을 떠났습니다. 카메라 하나 메고 낯선 도시를 걷고 이름 모를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틀려도 좋아요. 적어도 내 선택이니까요. 당신의 삶은 정말 당신의 것입니까? 자신의 삶을 산다는 것은 수많은 비난을 견디는 일이다. 프리드리히 니체. 니체는 진정한 주체적 삶이란 이해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에게 책임지는 삶이라 말했습니다. 그 선택이 정답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선택이 당신의 의지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했을 때 당신은 주변의 어떤 반응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는가. 한 여성은 40대 중반 의대를 포기하고 미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말렸습니다. 이제 와서 너무 늦지 않았어. 하지만 그녀는 말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던 그날이 내 인생에서 가장 빠른 날이었어요. 그녀는 지금 소도시에서 작은 갤러리를 운영하며 그림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삶을 바꾸는 건 대단한 용기가 아니라 조용한 결심 하나입니다. 나는 이 삶을 나답게 살겠다는 조용한 외침. 당신이 살고 있는 삶이 당신의 꿈과 얼마나 가까운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 월든을 쓴 소로는 단순한 삶의 가치를 이야기했죠. 그는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용한 절망 속에서 살아간다. 그 이유는 삶을 주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해야 할 일, 책임, 타인의 시선, 안정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오늘도 나를 버립니다. 한 남자는 늘 말했습니다. 지금은 참아야 해. 가정을 위해, 노후를 위해, 회사에서의 자리 유지를 위해. 그는 그렇게 30년을 참았고 은퇴 후 첫 주 병원에서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좀 당신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면 안 되겠냐고 했더니 그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 그 말은 슬픔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나를 살고 있는가? 진짜 자유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선택한 삶을 살아내는 용기다. 장자크 루소.
루소는 자유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를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선택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어려운 건 그 선택 이유를 끝까지 살아내는 힘입니다. 한 남성은 정년 퇴직 후 매일 시를 씁니다. 아무도 읽지 않는 글이지만 그는 말합니다. 이제야 내가 나인 것 같아요. 아무도 평가하지 않는 순간에 나는 진짜 나로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가 선택한 건 시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사라지지 않기 위한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박수도 없이 스스로에게 박수를 보내는 삶을 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길은 다 오를 수 있다. 하지만 단 하나만이 너의 길이다. 불교 선어. 불교는 말합니다. 수많은 길이 있고 그 길들은 나름의 진실을 갖고 있지만 결국 진짜 길은 네가 걷고 있는 길이라고. 중요한 건 남들이 보기엔 돌아가고 모자라고 실패해 보일지 몰라도 그 길이 나의 선택이라면 그것은 나에게 가장 정확한 길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운명은 더 이상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낸 이야기가 됩니다. 자,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묻습니다. 당신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을까요? 아니면 당신이 선택한 걸음을 운명이라 부르고 있는 걸까요? 운명이란 단어에 끌려다니지 말고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의 삶을 선택하세요. 그 선택 하나하나가 쌓여 결국 당신만의 운명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운명은 반드시 당신의 것이어야 합니다.